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 요구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정유린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권의 정치 공세에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측근들을 정리하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내용을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한 대표가 면담에서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며 8명을 일일이 거론한 걸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요구, 즉 활동 자제와 의혹 규명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는 전직 영부인 관례에 비춰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하다니 더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만으론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정유린이라고 표현하며 최근 재의결 투표에서 여당이 제동을 걸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위헌 법안임을 부각하며 여당의 거부 방침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격 수위를 대폭 높인 야권에 대해 여당의 맞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 당도 나서서 같이 싸워달라며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야당의 동행 명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면담 당일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대통령실은 하루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응답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직후 한 대표만 요구사항을 쏟아낸 빈손회담이라는 비판적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해명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당정 화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윤한 갈등설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뒤 첫 공개 발언을 통해 오직 국민만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승부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대표가 선택할 다음 카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른바 빈손회동 다음 날 한 대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각종 악재에도 수성에 성공한 인천 강화를 찾았습니다. 면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선 국민과 민심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쇄신과 변화의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며 오전 내내 속보 모드에 들어갔던 한 대표. 김 여사 문제와 의정 갈등 이슈 등 난제 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면담 내용을 고리로 한 용산과의 원격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한남동 라인 등 실명을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사조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용산 입장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 10명 가까이 예,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왜 문제인지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독대를 통해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를 이끈다는 보관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며 쇄신 동력을 두고 친한계 내부 고심도 깊어지는 기류가 읽힙니다. 한 대표가 긴급 소집령을 내리고 두 자릿수에 달하는 의원들이 참석 의사를 전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내세운 차별화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실제 여야 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 소식을 접한 한 대표는 거듭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됩니다. 임기 절반이 남은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면, 여기에 취약한 당내 기반까지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전을 위한 한 대표의 다음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듭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 입장을 강조했지만 친한계 일각에서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맹탕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지만 서로 각자 말만 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며 이제 특검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제 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젠 결단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이 몰락할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전공법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국민들이 특검법 통과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반헌법적이고 다른 의원들 생각도 대부분 같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만약에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그런 반헌법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 친한계 인사들 역시 민주당의 이간계엔 휘말리지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재표결 이탈표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심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말 굉장히 그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 달 중순 김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칫 재표결 시점과도 맞물릴 수 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의 2차 회담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는 정치인들 27명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본질 흐리기라며 명 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뒤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는 정치인 27명의 이름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명태균 대표와 밀양구 용소를 통해서 그분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주로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명 씨와 아무 관계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 씨에게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국정농단 의혹과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명 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력서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력서를 봤다는 건 이력서는 그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고요. 봤다고요? 명태균 씨는 YTN과 통화에서 자신의 여론조사에 불법은 없었고 김 전 의원의 공천과도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리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은 처벌받는다고 적었는데 자신이 김 여사에게 꿈 해몽을 해주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영적 대화가 오갔다는 강 씨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두고 강 씨의 증언이 대부분 명 씨의 말을 전한 것일 뿐이라며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했고,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 있게 그 진술을 평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많은 사실은 의문점을 갖고, 민주당은 당사자들의 해명도 고려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기부의 제한에 걸려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강 씨 측은 명 씨와 주고받은 녹취록 등 증거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어 정치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 중에는 공격용 무기, 즉 살상 무기 지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Каждое новое из которых звучит еще нелепо предыдущее.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걸린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심리전의 일환인지 북한군 참전의 증거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전 격전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의 한 탄광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없는 북한군을 있는 것처럼 꾸며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이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주제를 부각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기가 걸린 지역이 북한군 파견지로 추정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참전의 증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8일 도네츠크 인근에서 북한군 추정 인물이 러시아군과 함께 포착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북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It seems that the harder Putin finds it to recruit Russians to be cannon fodder, the more willing he is to rely on DPRK in his illegal war. 북한군 참전에 대한 공식 확인을 미루고 있는 미국 백악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과 관련해 6,000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시간 20일 저녁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과 유사합니다. 네, 이따르는 러시아 파병 보도에 대해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언급은 군축과 국제 안보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가 북한이 정규군 11,000명을 조만간 러시아에 배치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전 세계에 우려를 불러온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실상 첫 공식 반응입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러시아의 태도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 파병설을 부인했던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и увлеклись тиражированием разного рода иранских, кита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трашилок, каждая новая из которых звучит еще нелепее предыдущей. 안보리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러시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It is a blatant attempt to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in Europe and in Northeast Asia, but also across the entire globe. 미국도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and an obvious deepening of the DPRK-Russia military relationship. 가장 큰 우려는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소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계획을 확인한 우리 국정원 분석에도 미국은 여전히 자체 정보 평가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한미 두 나라의 대북 감시 공조의 엇박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도 가정법을 쓰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북한군 파견이 만약 사실이라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정보를 제시한 한국 정보당국을 못 믿겠다는 건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t's not at all about confidence at all of U.S. officials speaking on these things. We want to make sure to have the most up-to-date and accurate assessment to offer you. 그동안 북한의 군사활동 분석에 긴밀히 공조해온 한미가 이번엔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정보 분석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보 분석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t is not at all a reflection of any country, whether it be the ROK or otherwise. It's not a reflection of that at all. 나토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할 한국 전문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사실인지 여부는 전문가 설명을 들은 뒤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 send expe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rief the North Atlantic Council. That will now happen early next week. And then we will see whether North Korea is indeed or not.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공식 확인은 자체 분석을 끝낸 뒤에 내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국 측의 대표단이 다음 주 초에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현재 시간 2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해서 북대서양 이사회에 브리핑할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다면서 다음 주 초에 이뤄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긴장 고조라며 다음 주 초 한국 측으로부터 최신 업데이트를 받는 것 외에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뉴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어제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며칠 전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국정원에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회의를 소집을 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주관이 돼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 결과를 그러니까 안보실 제1차장인 김태호 차장이 발표를 했죠.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북한군 적극 철수해라. 두 번째는 야합이 지속되면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태호 차장,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계적 대응이란 이런 거겠죠. 북한군이 정말 어느 정도 규모로 파병할 건가. 네. 그리고 이제 파병이 되면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내주는 총포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북한으로 이전되는 러시아의 군사 장비가 무엇일지 또는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무엇일지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조치입니다. 하나는 외교적 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조치가 있고 세 번째는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요. 네. 외교적 조치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유엔 총회에서도 우리 주 유엔 한국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러시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는 직접 유엔 나토 사무총장하고 직접 이제 전화를 통하기도 했죠. 또 경제적 조치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일 거고요. 군사적 조치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군사적 지원과 관련해서 네. 살상형 공격 무기 지원도 검토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국내 여론도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 왔느냐 하면 이 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은 한다. 그리고 비살상 무기는 지원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화생방 탐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대변인도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어용 무기도 결국은 이제 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보다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구분을 하고 만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방어용 네. 무기부터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정도로 12,000명 또는 15,000명 이 정도로 파병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것을 유지하기에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우리도 사실상 대한민국도 세계 속의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북한의 또는 러시아와의 야합 정도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강도도 높여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원이 된다면은 지대공 유도 무기 천공이 네네. 언급이 많이 되던데 공격용 무기 어떤 것들이 검토가 될까요? 예, 이제 방어용 무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공2가 핵심일 텐데요. 네. 그것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공격용 무기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K9, K2, 이제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고 K2 전차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갑차. 그리고 아마 국군에 나갈 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무5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대진 미사일은 해무2, 해무4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응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것도 이렇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자,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의 모니터링단 파견도 네.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도 사실상 소규모의 모니터링단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북한식 무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무기의 이제 종류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이 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가면 아마 우크라이나는 곧 우리도 여기에 모니터링단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한 3파트 정도가 될 텐데요. 첫 번째 가야 될 인원들이 아마 첩보 획득이겠죠. 북한군이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또 이들이 하는 전술이 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정보 요원들이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통역 요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포로로 잡히게 될 경우에 북한 군인들이 네. 이들에 대한 이제 뭐 한국말을 이렇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걸 이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심리전 요원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북한군이 그쪽에 전선에 이제 참전하게 되면 그들을 이제 또 탈영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기순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포로로 잡히더라도 또는 기순을 하더라도 그들을 이제 한국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보 요원, 통역 요원, 심리전 요원
뭐 이런 인원들로 구성된 장교와 군무원들로 소규모의 그런 모니터링단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자, 정부가 지금 외교적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에게 나토 바이시스 가입을 네네.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가입하면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좀 압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이시스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나토가 이제 32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전장 정보 수집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하나의 이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장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작년도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바이시스에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나토는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리터 사무총장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바이시스 가입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공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과 유럽의 안보 상황이라는 게 서로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긴밀하게 서로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바이시스에 가입을 해서 전장 수집 및 정보 체계, 활용 체계 여기에 우리도 가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나 또는 북한한테 압력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가입했다고 해서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현재의 태도를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첫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파병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뭐 영상이라든지 뭐 위성 사진 이런 게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 뭐 러시아의 그 유엔 대사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표부 대사가 둘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괴담이다, 괴담 수준이다. 역시 이제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러시아 측에 왜 이걸 이제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을까? 네. 또 북한 측에서는 왜 이럴까? 각각을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러시아 측에서는 왜 이걸 비밀로 하고 싶으냐면 만일에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파병이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유럽의 어떤 국가들, 나토의 일원 또는 나토 전체가 여기에 이제 참전해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무려 5번에 걸쳐 가지고 2,0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꺼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그런 바람에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네.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러시아 측 입장이고요. 네. 북한 측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북한 측 입장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파병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11개 돼 있고 불량 국가로 소문나 있고 깡패 중에 깡패 국가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싶은 거죠. 그 숨기고 싶은 것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북한 군인들한테 러시아 보급품을 주고 거기에 한글 치수를 적게 하고 마치 북한 군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김여정 부부장도 이제 담화를 통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데 네네.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묶어서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살생 비난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제 한국에서 뭐 그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그리고 또 뭐 다시 북한에 대북 전단이 살포됐다.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담화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나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뭐 겁없이 떠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네. 얘기가 왜 할까요? 찔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마 우리의 그 국가정보원이나 또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은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면서 파병이라는 것은 언급도 안 하면서 찔리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격전지에 북한 인공기가 펄럭이는 사진도 네네. 뭐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등장을 했고 새로운 위성 사진이 나왔어요. 파병 군인들이 머무는 지역에 대형 창고로 보이는 건물 10채가 세워졌다고 네네.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이제 뭐 인공기 펄럭이는 것은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마치 이제 북한군이 많이 이렇게 참전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군들한테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창고 10개는 어디냐면은 우스리스크거든요. 그 우스리스크가 어디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100km 이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데가 거기가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작점, 네. 만주 철도의 횡단철도의 시작점이 바로 우스리스크입니다. 그 우스리스크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에 러시아 군 부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군 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의 새로운 건물들이 준공이 된 것이 엊그제 이제 발표가 됐는 저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용이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한 13,000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갔잖아요. 거기에는 총, 포, 탄이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기차로 실어 보내야 되니까 거기가 발진 기지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걸 잠시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관용으로 이것이 준공이 됐고 앞으로 그거 용도로 계속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자,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이걸 차마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인민일보에 낼 수도 없는 거죠. 인민일보에 내면 자기 스스로가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발표한 18일 내용 얘기하고요. 탈영병 18명 이렇게 했다가 다시 뭐 구금되는 이것도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이제 6명이 장교들이 한 2주 전에 사망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또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북한도 손전등이 있고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아마 북한 주민들의 동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정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죠. 네. 그 말씀하신 집단 탈영했던 18명 이제 구금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식량을 뭐 제대로 보급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우선 이제 몇 명이 정확하게 갔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대충 그쪽에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은 한 30명 정도가 소대급이죠.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이 이제 탈영을 한 거죠. 18명이 탈영했으면은 30명 중에서 18명이면 반이 넘잖아요. 네. 그 인원들이 갔는데 그 인원들한테 이렇게 무슨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식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지를 이탈해서 한 70km 정도 갔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구금이 됐다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30명은 갔지만 그 30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부대 규모라고 하면은 거기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한민족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국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고 그것도 하나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빵이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보급해 주냐면 그것도 제대로 보급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며칠째 식량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탈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 탈영했던 병사들이 군사적 목적의 풍선 활용법을 네. 러시아 군인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임무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군사적 목적의 풍선 활용법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뭐 30명이 간 인원이요. 뭐 풍선 활용법 가르쳐 주려고 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가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물어봤겠죠. 야, 니들 계속해서 한국에다가 풍선 그렇게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보내고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 풍선에다가 생화학 또는 이제 방사능 그 물질 가지고 넣으면 그거 제 시간에 터지게 하면 그게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걸 이제 얘기했을 거고요. 그 목적으로 그 인원들이 저는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러시아 군들도 뭔가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할 일 없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현대 보병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이것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네. 자, 이런 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지금 브릭스 정상회의가 네네네. 진행 중입니다. 푸틴과 시진핑도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북한군 파병 얘기도 아무래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우선요. 북한군 파병 얘기는 이번 의제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상 이게 브릭스 회의가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그것도 열리거든요. 네. 러시아의 카잔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36개국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6개니까 모두 이제 42개죠. 그러면은 뭐 그 42개 중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는 국가가 모두 22개 국가예요. 네. 아마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땡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푸틴 대통령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려고 좀 못했을 거고요. 작년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 회의를 했는데 이때 푸틴 대통령이 거기를 못 갔어요. 갈 수 네.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무려 이제 36개 국가의 국가와 6개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 수장들이 왔으니까 정말 땡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브릭스는 최초 시작할 때는 4개국, 5개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났고요. 네. 지금 여기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국가가 30개 국가고 그중에 15개 국가를 추려가지고 가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유럽연합과 나토 G7에 대항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항체의 하나로서의 세를 불리는 그런 이제 곳이 바로 이 브릭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튀르키예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 네. 인도의 모디 총리도 오게 됩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도 오죠. 그러면 이들과 다 정상회담 하게 되잖아요.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의제에서 이 중동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의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양자회담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날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얼마만큼 예리하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대답을 하게 될 텐데 그 대답 속에도 절대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군의 파병이라는 말은 단어는 안 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있을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 밤사이 경남 남해에 130mm 넘게 내리는 등 남해안에 여름처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가을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추위를 몰고 와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된 가을비. 특히 남해안에 내린 비는 한여름 장대비를 방불케 했습니다. 경남 남해에 130.1mm, 전남 여수에 112.7mm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남해안 대부분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부지방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된 겁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낮 동안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이 들어와 밤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또 내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는 옛말, 여름처럼 잦아지고 있는 가을 호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기가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비의 원료가 이제 적은 때인데 최근 들어서는 12월 달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의 비가 내리거든요. 예. 자, 이렇게 그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니까 따뜻한 공기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도 여름비 못지않은 이런 비가 가을답지 않은 가을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 전국에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은 11도, 내일은 8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아침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춘천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 빗줄기 사이로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원 춘천시 양계장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불은 창고를 포함해 건물 4개 동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9명이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 17만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10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늘어선 차량 뒤쪽으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인근 조업선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 함정과 잠수 인력 등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이륙전 회항에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렌트카가 8시에는 닫는데요.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렌트카를 못 빌리고 택시 타고 숙소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택시 타고 렌트카 회사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제주항공은 3시간 반 만에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며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상과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강릉시 금학동 중앙성남전통시장 근처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라면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가 잇따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면서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고 속였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박모 중사나 김모 중이 등 군인 사칭 사기범에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군 부대라는 말에 범행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고 일반 소매 가격보다는 낮게 측정을 해서 견적서를 써드렸던 거고요. 10% 이상은 다운시켜줬죠. 특히 회식용 고기나 진급식 축하꽃 등 그럴듯한 이유를 대니 더 속기 쉬웠습니다. 고기 양을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해서 다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죠. 안 오셔가지고 다 의심은 하나도 안 했어요. 처음에 맹력하게 꽃도 좀 잘 심고 정성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와인이나 전투식량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소개한 업체들도 모두 가짜였는데 실존하는 업체명을 도용해 의심을 피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운영 중인 업체로 나오고 건네받은 명함으로 전화를 걸면 일당에게 연결되니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군 부대 사칭 사기를 당한 식당은 올 상반기에만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외에 다른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서 와인 등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내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 군부대에서 주문 전화가 온 경우 반드시 해당 부대에 확인 전화를 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뿐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어제 오후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은 조만간 다시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실제 숙박업소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지만 최근 구청엔 문 씨 소유 오피스텔이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시설로 이용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산부인과 원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수술한 의사 등을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병원을 특정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탐역, 흉기난동 예고 등 이 같은 무차별 협박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애꿎은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부천역 광장 앞에 경찰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긴장감 속에 주위를 살핍니다. 22일 오전 10시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경찰이 단속 활동에 나선 겁니다. 예고한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이곳 부천역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 순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물론 시도경찰청의 기동순찰대 인력까지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을 믿어보지만 사대 협박 글이 주는 불안마저 떨치기는 어렵습니다. 출근길에 조금 경찰관들이 많이 서 계시는 거 보고 약간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했었고 시민분들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순찰 활동 강화와 함께 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이 같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검거된 사람은 3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쓰는 글 같긴 한데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긴 하니까 그런 글 올리는 사람들은 좀 잡았으면 좋겠죠. 여기에 치안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자칫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예고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시민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신규혜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도박 시기와 규모는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과정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출석한 개그맨 이진호 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 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뒤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도박을 했는지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다시 한번 못 읽겠어서 죄송합니다. 불법 도박 규모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인정한 불법 도박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와 공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졌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진호 씨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이수근 씨 등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박을 하며 여기저기에서 빚을 낸 것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이진호 씨를 재차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수 부진의 정규직 근로자가 3년 만에 줄었습니다. 대신 비정규직 비중은 38%가 넘어 역대 두 번째로 커졌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5만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부문하고 건설업,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규모가 좀 감소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60세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3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여성과 60세 이상, 청년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임금 근로자 2,200여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38.2%를 차지했습니다. 비중이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처음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고 격차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은 1년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줄어서 40%가 안 됐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특이한 건 자발적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6%, 자발적 이유 가운데 근로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청년과 고령층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취업자 수가 50대를 처음으로 제치며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등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27만 명 이상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처음으로 50대를 뛰어넘어 취업자 수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돌봄과 제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이나 지금 제조업 등에서 그 증가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60대 이상의 창업 역시 빠르게 늘면서 월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반, 75세 이상 하신 분들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한 60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들 열심히 사시니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먼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렸고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처럼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전 연령대를 걸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자 분포는 나이가 많을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40년 만에 모양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청 9월 취업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고 그 아래로 50대, 40대, 30대, 그리고 15세에서 29세 완전한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죠. 8월까지는 그래도 50대 취업자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60세 이상이 50대를 추월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힌 구조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42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68세, 합계 출산율이 1.74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젊은 연령대의 인구와 취업자 수가 몰려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취업 분포도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었죠. 당시 60세 이상 취업자는 50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20대 이하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 현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30, 4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한 겁니다. 이후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대에 접어든 2010년대부터 60세 이상 인구와 취업자가 급증했고 지금 기대 수명이 84세,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인 현재 처음으로 완전한 역피라미드 형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고령에도 일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인식에 적은 연금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지난 5월 조사에서 55세에서 79세 인구 중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나마 받는 평균 액수도 80만 원 남짓이라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정년을 넘어선 나이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최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달라진 고용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근무 시간 면제가 민간의 절반 수준인데다 졸속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전임자가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도를 두는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동안 민간 기업에서만 시행됐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의결됐습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의 정신이 있었기에 이번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한다가 합의로서 도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이라 전임자 숫자는 더 적습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모두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있는 300명에서 1299명까지 구간에는 연간 전임자 한두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간 6,000시간 안에서 면제 시간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사용 인원 관점에서 보면은 파트타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노조 측은 민간과 차별 없는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해야 한다며 합의 과정도 졸속이라고 반발했고 어차피 저렇게 부실하게 된 타임오프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정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4개월여의 진통 끝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주 남은 미 대선 5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라틴계의 표심 이탈이 확인되자 이들을 향한 막판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21일까지 전국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반면 각 후보의 강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확연히 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들어 특히 트럼프 재선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4년 전 미국 국민이 왜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acknowledge, and I have said publicly,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And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are brutally seriou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유세에서 빠짐없이 경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합니다. We killed that plant just by the threat of tariffs. I'm telling you, outside of love and religion,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대선 2주일을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후보들도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여론조사 하루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I don't know, but it's going to be close. I mean, she's sleeping right now.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일자리의 대학 학위 조건을 폐지하는 등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스페인어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shown himself to be someone who thrives on trying to divide us as a nation and demean people, call people names. We have so much more in common than what separates us as Americans. 최근 라틴계뿐 아니라 흑인 남성, 노조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경합주 7곳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정치 배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지난 6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직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암호화폐 기반의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65%,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을 35%로 전망했습니다. 폴리마켓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전체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이기는 것으로 점쳤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일부 매체는 배팅 사이트가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수혜 종목이 강세입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수혜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대선 상황에 따라 투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오르자 자산 시장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건데 가상화폐와 달러화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52,000달러 선에서 최근 67,00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달러화도 트럼프 당선 시 20%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해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 가치가 오를 전망입니다. 유로화,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103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은행주와 에너지주, 트럼프가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And our trade policies will make it very, very rich. That's why a guy like Elon Musk is supporting me because h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반면 해리스 트레이드, 즉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 종목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We invested roughly $1 tr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oost climate resilience, and support adaptation and build a clean energy economy. 최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며 해리스 수혜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상태. 다만 전문가들은 여론조사가 접전 중이고 석 달 이상 이어진 미 증시 상승세는 여당에 유리한 만큼 속단은 이르다고 조언합니다. 미 대선 레이스가 워낙 초박빙으로 진행되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업계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며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등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고 모니터링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배추와 무 등 14가지 김장 재료의 공급 안정과 소비자를 위한 할인 지원, 또 할인 정보 제공 등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당정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행사인 김장철을 앞두고 유례 없이 지속된 고온으로 채소로 생육이 부진하여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의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의 조기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김장재료 수급 상황 점검 및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 재료인 배추와 무는 밭에 심는 기간인 8월, 9월에 계속된 폭염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최근 생육이 좋아지고 있어 금년도 김장재료의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배추와 무 도매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서 김장철이 본격화되는 11월 이후에는 더욱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춧가루, 마늘, 대파, 양파, 생강 등의 부재료도 수급 여건이 양호하여 김장철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가격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천일염, 새우젓, 멸치 액젓 등 수산물 소비자 가격도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민당정은 김장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비축 및 계약 재배 물량을 활용해 최대한 시장에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배추는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2만 4천 톤을 공급하고 정부가 1천 톤 수준을 상시 비축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무는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톤을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양념류의 경우에는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톤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천일염 5,000톤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에 직접 할인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0%까지 김장재료 할인 지원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할 경우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져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은 대형,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1만 8,300개소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를 하고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 페스타를 통해서 김장 재료인 천일염, 젓갈류,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 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구매처 등 김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김장 재료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민당정은 국민들이 가계 부담으로 인해 김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김장 재료의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김장철, 배추, 무 등의 수급은 문제가 없으며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김장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세부 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김포족이 늘어나고 있다. 김장 포기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소비자분들 김장 안심하고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님들 건의사항도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의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폭리구조,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저온 저장고 정설이 필요하다. 우리 그 서천호 의원님께서 건의를 주셨죠. 저온 저장고 정설이 필요하고, 여기 대해서는 생산자 자부담률이 너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채소값이 너무 올라 고민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야기 포함해서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함께 보고 왔는데 이상고온 때문에 채소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다. 자, 정부가 김장 재료 비축분을 직접 공급하거나 혹은 할인 판매를 추진하겠다. 이제 안심하고 김장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뭐 김장철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주부님들이 지금 김장 가격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일단 정부의 안을 보면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공급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할인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틀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급 같은 경우에는 좀 맞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금배추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제 고랭지 배추가 그 당시에 이제 폭염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9월 9월 전까지만 해도 배추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배추 가격은 좀 떨어진 상태는 맞습니다. 실제 이제 시장 조사를 보면은요, 도매 가격이 지난달 중순 같은 경우가 한 포기당 9,500원 했었다가 이번 달 중순 18일 기준으로 보면은 4,267원으로 도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아마 소매 가격으로도 배추 가격이 떨어진 거를 이제 체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뭐 당정이 이 통계를 가지고 아마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배추, 겨울 배추, 김장 배추가 출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아마 배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 지원 같은 경우가 이제 과연 이제 뭐 대형마트라든지 전통 시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정말로 40% 할인이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세수 부족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뭐 당정이 발표한 것처럼 40% 할인이 될지는 이제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뭐 정보 제공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보 제공은 이제 어디 가면 뭐 어떤 할인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탄력세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 경유는 30%에서 23%로 부분 환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폭이 5%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오르게 됩니다. 현재 30%의 유류세 인하폭이 적용되는 경유는 인하율이 23%로 축소되며 1리터에 41원 오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일부 환원 조치했습니다. 자, 평론가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유류세 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세수 부족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상 유류세 같은 경우는 과거로 이제는 회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환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지금 워낙 민심이 뭐 고물가 상태로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심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인하 조치의 폭을 이제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한 20%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 인하를 해줬었는데요. 이게 폭이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5%포인트 정도 줄면서 15% 할인 이렇게 됐습니다. 인하폭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리터당 지금 보니까 한 42원 정도 이제 오르게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경유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같은 명목으로 해서 한 41원 정도 이제는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느냐? 지금 넣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죠. 다음 달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 넣으실 분들은 이번 주 내로는 기름을 뭐 충분히 채워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아마 시간이 갈수록 유류세 인하폭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아마 좀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또 셀프 주유소 쪽에 줄이 또 길게 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라서 네.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가 원가라든지 뭐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물가 지수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곧 소비자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사실 물가의 선행 지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생산 다음에 이제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예.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 물가도 이제는 곧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에 나오고 있죠. 생산자 물가 보면은요,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석유 가격은 석유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보듯이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수산물 아니면 농산물 가격은요 올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배추가 한 61%, 그다음에 피망이 55% 다 올랐죠. 축산품도 올랐습니다. 돼지고기가 전월 대비입니다. 16, 그다음에 쇠고기가 한 11% 올라서 지금 뭐 김치에 뭐 보쌈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수산물, 뭐 축산물, 농산물 가격은 뭐 전월 대비해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0.2% 생산자 물가는 하락한 건 맞습니다. 전월 네. 대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월 대비해서 2달 연속 하락한 거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체감이 되려 그러면 작년에도 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도 사실상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 올랐다는 얘기는 아마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의 지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생산자 물가 지수는 떨어졌지만 이제 장을 보면서 맞습니다. 그걸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수산물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철 수산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금수산물 분위기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게 보통 시장에서 지금 피시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시와 인플레이션 합성으로서 요즘에 또 피시플레이션, 그래서 축산물 가격, 그러니까 수산물 가격 때문에 물가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지금 전어 가격이 184%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고 있죠. 네, 가을 제철 네, 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어 먹어야 되는데 비싸서 못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 보시면요, 이제 수온 상승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수산품 가격이 굉장히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남획, 그 다음에 이제 수온 상승. 그래서 전어 같은 경우가 원래가 한 14도에서 21도 사이에서 이제 자라는데 잘 자라는데, 근데 이게 지금 평균 9월과 10월의 평균 수온이 지금 보니까 27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어가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도 안 되죠. 거기에다 남획까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격이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거의 뭐 184% 오를 정도로 수산물도 먹기 힘든 가격으로 지금 되어가서 아마 뭐 정말로 보세요. 먹는 게 다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뭐 농산물 오르죠, 축산품 오르죠, 수산물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주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야 이게 또 지갑이 얇아지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채소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좀 맞습니다. 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지금 정세 영향으로 또 변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값이죠.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중동 정세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근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유가에도 또 영향을 주겠죠. 주죠. 그나마 다행인 게 사실상 이제 정부가 생산자 물가가 좀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 통계에 잡혔던 것이 기름값이 그동안 좀 하락했었습니다. 네. 안정화세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됐는데 근데 다시 최근에 이제 기름값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동 우려 때문에요. 다시 이제는 원유 가격이 뛰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이게 2.43% 지난밤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두바이유도 0.61% 오르면서 70달러 선 아래로 딱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70달러 선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이게 다시 한번 유가가 뛰다 보니까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에너지 수입국이잖아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오른다, 기름값이 오른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돈을 주고 사와야 되겠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지게 돼요.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 그럼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에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물가가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긴축 상태가 또 오래 갑니다. 그러면 고금리 상태가 오래되고 긴축 상태가 오래되면 서민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간에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서민들의 생활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빨리 해소가 돼서 유가가 좀 안정화되기를 좀 다시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 물가뿐 아니라 금리 인하 이런 통화 정책에도 맞습니다.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뭐 오늘 주식 얘기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저것 살펴보느라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당내 계파 갈등에도 불을 지피는 분위기입니다. 친한계에선 대통령실의 의전 등을 두고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는데 친윤계는 한 대표 스스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다음 날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다는 날선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회동 전 20여 분의 기다림부터 자리 배치 등 의전 방식까지 과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집권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는지부터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과 그 앞에 이제 우리 한 대표가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마치 그게 무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특히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거로 알려진 인사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산책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공식 배포 사진 곳곳에 등장한 건 그 의도가 다분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친윤계는 그러나 성과 없는 회동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쌓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한 대표 스스로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당부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하신 만큼 저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뢰 회복 방식은 이른바 김여사 3대 요구처럼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는 뼈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김여사 문제를 필두로 사안마다 시각을 달리해온 친한 친윤 사이 갈등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폭발하는 듯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과의 80여 분 만남 뒤 곧장 귀가한 한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연락이 와서 잠시 들른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 함의를 모를 리 없다는 감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뿐더러 대파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야당 주도의 김여사 특검 장국 등을 앞두고 한 대표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김 씨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나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대표 대신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에 관한 수사 때도 똑같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을 꺼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종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건마다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만이 수사의 정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며 사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한테서 선물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가장 투철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점 때문에 공직자 선물의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은 예외 대상이어서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건의기의 공직자 선물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전체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감사원과 공수처, 법제처, 건의기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장관의 신고 내역에는 넥타이나 주류는 물론이고 접시나 서적, 잣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은 물론 검사장 이하 검사들이 신고한 것들도 있었는데 1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의 경우 기관장조차 2년간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권력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 전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불과 11,000원짜리 책자부터 1,300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공직자 선물은 94건이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인사의 선물에는 저가냐 고가냐와 무관하게 대체로 신고하고 있다는 건데 법에 민감해야 할 법사위 소관 기관들은 물론 반부패 기구인 건의기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꼭 1차전부터 우승을 이겼으면 좋겠고 5, 6, 7차전 없어요. 무조건 4승 무패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오늘 휴가를 내고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최강 삼성이 이기고 대구로 가겠습니다. 조금 좀 당황스럽고,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지금 노아웃 1, 2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네, 이번 포스트 시즌은 유독 비로 연기된 경우가 많은데요. 중단된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 경기가 모두 하루씩 밀렸습니다. 이번 비는 또 누구의 편일까요? 이경재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내야를 덮은 방수포 위로 물이 고였습니다. 잔디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흙이 깔린 1루 베이스 옆엔 움푹 작은 웅덩이도 생겼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런 경기장 사정에 비 예보까지 고려해 연기된 1차전 잔여 경기와 2차전을 모두 하루 미뤘습니다.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 서스펜디드에 더해 하루 휴식이 가져다줄 변수에 두 팀 사령탑들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잘 던지던 원태인은 5회까지밖에 쓰지 못해 아쉬워했던 삼성은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원태인이 나흘을 쉴 수 있어 4차전 선발에 이어 욕심낸다면 마지막 7차전까지 등판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생겼습니다.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저희한테는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1차전, 4차전, 7차전 다 던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구자욱의 출전 가능성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1차전에서 안 좋았던 흐름을 끊어 경기 중단을 반겼던 기아는 2차전 연기엔 유불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아 역시 1차전 선발 내일을 4차전에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4차전 선발감이었던 윤영철과 김도현 등을 미리 불펜으로 쓸 카드도 쥐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의 무게감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당장 1차전 6회부터는 선수들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좀 차분해지고 저희 선수들이 원래 하던 느낌대로의 공격을 하면 뭐 팀 능력 좋은 선수들이라 언제든지 뭐 한 2-3명의 선수는 또 잘 치는 선수들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차전에 이어 열린 2차전에서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 등판하고 삼성은 황동자와 왼손 이승현 가운데 1차전에서 안 쓴 선수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궂은 날씨에 경기까지 연기됐지만 야구장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팬들은 가을 야구 축제를 즐겼습니다. 양시장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광주구장 인근은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망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긴 줄을 기다리면서도 표정은 밝았습니다. 화이팅! 삼성 화이팅! 2시간 전부터 입장해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관중들은 몸을 푸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사진도 남기며 경기를 기다립니다. 오래전부터 직장에 휴가를 내고 먼 응원길에 오른 원정팬부터 제가 한 달 전부터 휴가를 내고 왔는데 오늘 저희가 무조건 이겨서 승리를 하고 대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에 끼니도 챙기지 못한 열성 홈팬도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오늘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왔거든요. 토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꼭 1차전부터 우승을 이겼으면 좋겠고. 무려 30년 만에 야구장을 찾은 아주머니 팬은 모처럼 치르는 한국 시리즈에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 시리즈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한 30년 전만 왔습니다. 굉장히 벅찹니다. 우승해야죠. 기아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전남의 긍지인데. 비록 광주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삼성 팬들이 가득 모여 원격 응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교사인데요. 애들한테 피는 계속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화이팅! 사상 초유의 서스펜디드 선언으로 경기는 연기됐지만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는 열성 팬들은 한국 시리즈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귀국했습니다. 안세영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코치진과의 불화설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덴마크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소감을 묻자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뒤 소속팀 버스에 올랐습니다. 함께 귀국한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아직 다가가고 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금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그제부터 남해안 곳곳에 가을 호우를 뿌렸던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났지만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1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고요. 낮 동안에도 16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중부 곳곳에 약한 비구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도 5mm의 약한 비만 이어지다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대전과 광주 18도, 대구는 19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부는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호우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솔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